이놈들아! 이걸 부수려거든 나부터 지나가! 할아버지 위험해요. 물러서세요. 이놈들아, 이걸 부수려거든 나부터 지나가. 75 노인이 포클레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흰 옷깃을 적셨어요. 강성그룹 창업주 강태식 회장이었습니다. 재산 2조 원, 이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그 사람이 지금 맨몸으로 포클레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켜주십시오. 다치십니다. 안 돼! 여길 부술 순 없어! 회장님 제발요 비켜! 절대 못! 회장님, 비켜주십시오. 기사가 절규했지만 태식은 두 팔을 벌렸어요. 뒤로는 사당 담벼락, 거기 붉은 진흙으로 그려진 매듭 문양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는 투박한 낙서 하나였죠. 하지만 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매듭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본 이야기는 허구에서 출발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창작자의 글에 AI의 도움을 받아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 자락, 청원제. 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올라와 고택을 감쌌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강태식 회장의 눈에 이 풍경은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들 준석의 7주기 제사를 지내러 온 길이었으니까요. 태식은 천천히 사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어요. 75의 나이 강성그룹을 일궈낸 창업주였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을 잃은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당 앞에 다다르자 태식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하얀 담벼락에 뭔가 그려져 있었어요. 붉은 진흙으로 투박하게 그려진 기괴한 문양이었습니다. 마치 밧줄을 꼬아놓은 듯한 매듭 모양이었죠. 선은 떨리고 거칠었지만 묘하게도 태식의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기시감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이 문양. 태식은 문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가지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각, 딸각. 구두 소리가 돌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경쾌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수양딸 강유진이었습니다. 40대 초반 강성그룹 전무이사이자 태식이 35년 전 고아원에서 데려와 키운 딸이었죠. 유진은 담벼락의 낙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유진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찢었어요. 그녀는 즉시 경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장 담장을 허물어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새로 바르세요. 오늘 안으로요. 태식은 유진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동자도 흔들렸습니다. 낙서 하나에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할 이유가 뭘까요? 유진아, 태식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낙서 하나에 담장까지 허물 필요가 있나? 유진은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고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것들이 아버님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유진은 태식의 시야를 자신의 몸으로 가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그 문양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고택 전체에 공사 가림막이 쳐졌습니다. 유진은 보수공사라는 명목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심지어 태식의 수행 비서들까지 교체했습니다. 오랫동안 태식을 모셔온 충직한 이들 대신 유진이 직접 뽑은 젊은 비서들이 배치됐죠. 태식은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림막 너머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유진이 약을 들고 태식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치매 예방약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태식은 약을 받아들었지만 유진이 나간 뒤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뱉어냈습니다. 약에서 이상한 쓴맛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태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7년 전 아들 준석과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어요.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유진이를 믿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때 태식은 아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준석이 사업 실패로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준석은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투신으로 결론 내렸고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태식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붉은 매듭 문양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유진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태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구의 몸이었지만 뭔가를 알아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복도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갇힌 겁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요. 그때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작은 그림자였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림자는 고택 지붕 위를 재빠르게 움직이다 사라졌어요. 태식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유진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강태식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넌 저 낙서가 무서운 거냐? 아니면 저걸 그린 사람이 무서운 거냐? 그날 밤 11시, 유진은 고택 뒷산 어귀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손전등 하나만 들었어요.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산길을 10여 분쯤 올라가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용역 반장 김철수였어요. 덩치 큰 사내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전무님, 철수가 고개를 숙였지만 유진은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이를 못 잡았다고? 철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을 넘었습니다. 놈이 생각보다 빨라요. 그리고 철수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유진이 손전등을 비추자 바위에 그려진 붉은 매듭 문양이 보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석 오빠가 죽기 전에 가르친 거야. 그 매듭을요.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사진을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들키면 우리 다 끝이에요. 회장님이 저 매듭의 의미를 알아채면 7년 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찾으세요. 그리고 산 아래 창고에 가둬놓으세요. 절대 다치게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유진은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방 감시를 더 강화하세요.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그때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리산 중턱 어딘가 10살 승유는 동굴 안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승유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썩어가는 감자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하실에서 마지막으로 챙겨준 것이었죠. 아빠. 승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참았어요. 아빠가 말했거든요. 울면 안 된다고. 용감해야 한다고요. 승윤은 감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삼켰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아이는 품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붉은 진흙으로 그린 매듭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가 7년 동안 지하실 벽에 그리고 또 그렸던 그 문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알아보실 거야. 승유는 중얼거리며 천 조각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한편 고택의 태식방. 태식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아버지, 유진이를 믿지 마세요. 7년 전 그 전화 통화. 준석은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했습니다. 뒷배경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었죠. 아버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회사 장부에서요. 유진이가. 그때 통화가 끊겼습니다. 태식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의 차가 지리산 계곡 아래에서 발견됐고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내가 아들의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물 한 잔과 약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주무시기 전에 드셔야 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태식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먹겠다. 태식이 거절하자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꼭 드셔야 합니다. 유진은 한 걸음 다가왔어요. 태식은 할 수 없이 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죠. 잘 주무세요, 아버님. 유진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태식은 약을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새벽 4시. 승유는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감자마저 다 먹어버렸거든요. 아이는 동굴을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고택이 보였어요. 저 아래 장독대에 가면 뭔가 먹을 게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승유는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최대한 내지 않으려 했어요. 고택 뒷마당이 보였습니다. 장독대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승유는 담장을 타고 넘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승윤을 비췄어요. 경비원이었습니다. 승윤은 황급히 돌아서 달렸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울렸어요. 애가 나타났다. 잡아. 여러 명의 발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승윤은 있는 힘껏 달렸어요. 담장을 넘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발걸음은 빨랐어요. 결국 아이는 붙잡혔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승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무님께 연락해. 곧 유진이 달려왔습니다. 유진은 승윤을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석을 닮았거든요. 너 이름이 뭐니? 승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아이의 가방을 빼앗아 뒤졌어요. 그 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수건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수 노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준석?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자식? 유진은 손수건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손수건이 타들어갔습니다. 유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창고에 가둬.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
승유는 끌려갔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유진은 제가 된 손수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끝이야. 내 흔적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창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승유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했던 말을 떠올렸죠. 승윤아, 할아버지는 똑똑하신 분이야. 우리가 남긴 매듭을 꼭 알아보실 거야. 승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못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지하실에서 몰래 빼준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께 닿아야 해. 아이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었습니다. 나무 기둥이 만져졌어요. 승유는 못 조각으로 기둥의 매듭 문양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크게 울렸어요. 한편 유진은 용역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택의 모든 전기를 차단하세요. 정기 점검이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방문은 절대 열리지 않게 하세요.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고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창고 쪽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무전기를 꺼내 입에 댔어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를 생포할 필요 없어. 산짐승에게 당한 걸로 처리해.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무님, 그건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유진은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내일 새벽 4시. 그때가 가장 조용할 거예요. 밤 10시. 태식은 방 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만 보였습니다. 전기가 나갔다고? 유진이 그렇게 말했지만 태식은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딱딱딱. 어디선가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은 귀를 기울였어요. 벽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딱딱딱딱. 3번, 2번, 4번. 태식은 벽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누군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준석이가 7년 전 준석이 어렸을 때 가르쳤던 비밀 노크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신호였죠. 태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가 저 신호를 알고 있지? 그 순간 무언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침에 봤던 붉은 매듭 문양. 준석이 어렸을 때 배웠던 전통 매듭법이었습니다. 태식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탈출해야 했어요. 저 신호의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노쇠 요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요강을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에잇! 태식은 있는 힘을 다해 요강을 창문에 던졌습니다. 콰르르르.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경비원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태식은 이미 깨진 창문 틀을 잡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75의 노구였지만 아들을 향한 마음은 젊은이 못지 않았어요. 태식은 창문 밖 처마에 매달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지만 악착같이 버텼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경비원들이 소리쳤지만 태식은 내려왔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지며 무릎을 다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태식은 고택 마루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 노크 소리가 들렸던 방향이었거든요.
마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무언가 반짝였어요. 태식은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았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태식은 녹음기를 켰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동선은 계속 보고하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뒤졌어요. 마루 밑 구석에는 또 다른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청장치, 소형 카메라, 녹음 파일들이었죠. 유진이가,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었던 딸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녹음 파일 중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준석 씨가 장부를 들고 회장님께 가려고 합니다. 막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고로 만드세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옳았구나. 준석은 유진의 비리를 발견했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였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와 소리가 났어요. 태식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택 지붕 위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이였어요. 승유는 창고에서 탈출했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기어 나왔거든요. 지금 지붕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용역 직원들이 쫓아왔습니다. 저 자식 잡아. 손전등 불빛이 승윤을 쫓았어요. 승윤은 기와를 밟으며 달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기와 한 장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으악! 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태식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 아이가 신호를 보낸 주인이라는 걸요. 거기 섰거라.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승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유진의 명령이 더 강했거든요. 승윤은 지붕 끝까지 몰렸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아이는 돌아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천 조각을 꺼냈어요. 붉은 매듭이 그려진 천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승윤이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세요. 그 순간 태식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세요. 승윤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대답을 들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용역 직원이 승윤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잡았다. 아이가 지붕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승윤은 발버둥 쳤지만 어른의 힘을 이길 수 없었어요. 나 줘요.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직원이 승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태식은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다친 데다 75의 노구로는 한계였죠. 저 아이를 놔주거라. 태식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승윤은 다시 창고로 끌려갔어요. 이번에는 결박까지 당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밧줄이 묶였죠. 아프지? 조용히 있으면 안 아프게 해줄게.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승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승윤은 아빠를 떠올렸어요. 7년 동안 지하실에 갇혀있던 아빠.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아빠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아빠. 승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묶인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어요. 작은 돌멩이가 만져졌습니다. 아이는 그 돌멩이로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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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빠가 가르쳐준 신호였어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한편 태식은 경비원들에게 붙들려 방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내 손주를 해칠 셈이냐? 회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경비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식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식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라. 당장 열어.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후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유진아, 저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느냐? 태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님, 저 아이는 침입자예요. 고택을 노리고 들어온 도둑이고요. 거짓말.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준석이의 신호를 알고 있어. 우리 부자만 아는 신호를.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어요. 아버님,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준석 오빠는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가 살아있다고 했어. 태식은 유진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진은 태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 아이는 그저 아버님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이에요. 유진은 서재 쪽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아버님. 저 아이가 서재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태식은 서재를 봤습니다. 확실히 어질러져 있었어요. 책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서랍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눈에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발자국이었어요. 진흙 묻은 작은 발자국들이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다가가 발자국을 살폈어요. 평발이었습니다. 태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석도 평발이었거든요. 특이하게 발바닥 안쪽이 완전히 땅에 닿는 모양이었죠. 이건 태식은 발자국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유진아, 이 발자국 좀 봐라.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준석이도 평발이었어. 똑같은 모양이야. 태식은 일어서며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아이는 준석이의 자식이 맞아.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유진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냐? 헛된 희망을 품지 마세요. 준석 오빠는 죽었어요. 그리고 유진은 태식의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꺾어버렸어요. 딱! 지팡이가 두 동강 났습니다.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아, 너. 늙은 사자는 이제 조용히 죽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준석 오빠 같은 무능한 사람은 필요 없었어요. 태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준석이를. 유진은 부러진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아버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유진이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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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디선가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유진도 멈춰 섰습니다. 저게 뭐예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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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환기구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태식은 벽으로 기어갔습니다. 귀를 벽에 갖다 댔죠. 신호였습니다. 분명한 신호였어요. 준석과 주고받던 그 신호였습니다.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석아,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내 입에 댔어요. 계획을 앞당겨. 지금 당장 처리해. 새벽 3시 포클레인 한 대가 고택 앞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기계음이 고요한 산중을 깼어요.
유진은 포클레인 기사 앞에 섰습니다. 사당 담장을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아래를 콘크리트로 메워야 합니다. 기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무님, 사당 담장을요? 문화재 아닙니까? 돈은 2배로 드릴게요. 새벽 5시까지 끝내세요. 유진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기사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현금 다발이 빼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클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담장을 바라봤어요. 그 아래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하 밀실의 환기구였죠. 오빠, 이제 정말 끝이야. 환기구만 막으면 준석은 질식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같은 시각, 창고 안. 승유는 결박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귀에 포클레인 소리가 들렸어요. 저 소리는 뭐지? 승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기구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 순간 아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승유나,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연기를 피워. 할아버지가 꼭 보실 거야. 승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 페인트통이 보였어요. 휘발성 물질이었습니다. 아이는 결박된 손으로 기어갔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어요. 페인트통에 닿았습니다. 승유는 이를 악물고 통을 넘어뜨렸어요. 페인트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지하실에서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죠. 미안해요, 아빠. 살아야 해요. 승유는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켰습니다. 찰칵. 불꽃이 튀었어요. 페인트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웅. 화염이 순식간에 번졌어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승유는 재빨리 창고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젖은 천을 입에 물었어요. 하지만 연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기침, 기침. 아이는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연기가 환기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태식의 방까지 도달했어요. 태식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나간 뒤로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연기. 태식는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습니다. 창고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불이야. 태식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장 열어. 불이 났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식는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그걸로 문을 내리쳤습니다. 쿵, 쿵. 열어라. 내 손주가 죽는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안 됩니다. 태식는 경비원을 밀치고 나갔습니다. 75의 노구였지만 힘이 솟았어요.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승윤아. 태식과 창고로 달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가로막았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비켜. 태식는 직원을 밀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철수가 태식의 어깨를 잡았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내 손주가 저 안에 있어. 나. 철수는 태식을 뒤로 밀었습니다. 태식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이마가 돌에 부딪혔습니다. 퍽! 피가 흘렀습니다. 태식은 바닥에 엎드린 채 창고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승윤아, 승윤아. 바로 그때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태식을 내려다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태식은 유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내 아들, 내 손주, 살려내라, 이 괴물아.
유진은 태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늙은이가 추태를 부리네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어요. 소방 호스를 든 직원이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조금씩 거쳤어요. 승윤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그을음투성이었습니다. 승윤아. 태식과 기어가려 했지만 철수가 붙잡았습니다. 직원 하나가 승윤을 들쳐 업고 나왔어요. 아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태식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유진이 지시했습니다. 아니, 잠깐. 태식가 소리쳤어요. 저 아이를 내게 데려와. 하지만 직원들은 승윤을 차에 태웠습니다. 유진이 함께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식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피가 계속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포클레인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삼날이 사당 담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태식는 고개를 들었어요. 담장에 매듭 문양이 보였습니다. 승윤이 그린 그 붉은 매듭이었죠. 매듭. 태식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담장으로 걸어갔어요. 매듭을 자세히 봤습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어요. 매듭의 선들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도야. 태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매듭의 끝이 담장 아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특정 벽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식는 그 벽돌에 손을 댔습니다.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준석이 어렸을 때 보여줬던 비밀 장치였습니다. 강씨 가문 종손들만 아는 지하실 개폐 장치였죠. 태식는 떨리는 손으로 벽돌을 눌렀습니다. 덜컥 어디선가 기계음이 들렸어요. 포클레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식는 포클레인 앞을 가로막았어요. 멈춰. 기사가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회장님, 나를 죽이고 밀어라. 이 매듭은 내 아들의 목숨이다. 태식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온몸으로 담장을 가렸어요. 기사는 당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달려왔어요. 태식을 오랫동안 모셔온 박 실장이었습니다. 전무님, 이건 아닙니다. 박 실장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유진은 차에서 내렸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 실장, 당신까지 배신하려고? 배신이 아닙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전무님. 박 실장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화 중이었습니다. 보디캠도 작동 중입니다. 지금 모든 게 기록되고 있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식는 다시 벽돌을 눌렀어요. 콰르르르. 땅이 흔들렸습니다. 사당 옆 거대한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래 어두운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박 실장이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태식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태식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빗속에 수척한 남자가 보였어요. 7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는 알아봤어요. 준석아. 아, 아버지. 준석이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준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빛에 익숙하지 않아 눈을 가렸어요. 승윤이는 무사합니까? 준석의 첫마디였습니다. 태식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7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었구나.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실장이 신고한 거였죠. 준석은 아버지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승윤이가 말했을 겁니다. 매듭 끝에 문이 있다고요.
태식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들이 해냈다. 용감한 아이야. 준석은 7년 만에 햇빛을 봤습니다. 지하실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은 비틀거렸어요. 눈이 빛에 익숙하지 않아 계속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태식이 아들을 부축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너라. 준석의 몸은 뼈만 남았습니다. 75 태식보다도 가벼워 보였어요. 7년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결과였죠. 계단 위로 올라오자 아침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바람을 느꼈습니다. 새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바뀐가요? 꿈이 아니죠? 태식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꿈이 아니다. 이제 다 끝났어.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승윤이는요? 제 아들은 무사합니까? 병원에 있다. 유진이가 데려갔어. 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됩니다. 유진이 손에 있으면 위험해요. 괜찮다. 박 실장이 함께 갔어. 태식이 고개를 돌렸어요. 박 실장이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응급실입니다. 화면에 승윤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석은 화면으로 달려갔어요. 승윤아. 아이의 눈이 떠졌습니다. 아, 아빠. 승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아빠, 살아계셨어요? 그래, 승윤아. 아빠가 여기 있다. 준석의 목이 메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승윤이 웃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미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매듭을 알아보셨죠? 태식이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래, 승윤아. 할아버지가 다 알아봤다. 그때였습니다. 유진이 응급실 밖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당장 그 아이를 내놔. 내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할 수 없어. 경찰관이 유진을 막았습니다. 강유진 씨, 진정하십시오. 비켜요. 난 강성그룹 전무예요. 유진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박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강준석 씨의 친권 확인서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전무님의 권한은 무효예요. 유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럴 순 없어.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강유진 씨, 감금죄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유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박 실장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전부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룹 내부망과 언론사에 전송됐어요. 유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수갑이 채워졌어요. 유진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준석이 같은 무능한 놈은 필요 없었어. 준석은 화면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뿐이었죠. 아버지, 준석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가둔 건 회사 때문이었어요. 제가 횡령 증거를 찾았거든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 내 마지막 전화 기억한다. 준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7년이요, 아버지. 7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하지만 준석은 화면 속 승윤을 바라봤습니다. 승윤이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3년 전 아내가 몰래 아이를 데려왔을 때 처음으로 희망을 봤습니다. 태식의 눈이 커졌어요.
며느리가? 네. 유진이 눈치채기 전에 잠깐이었지만요. 그때 승윤이에게 매듭을 가르쳤어요. 준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유진이가 사고로 위장했죠.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아이 엄마까지. 승윤이는 그 뒤로 혼자였어요. 유진이 집에 데려다 키웠지만 학대했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어요. 준석의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래도 승윤이는 버텼어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도망쳤죠. 할아버지를 찾아서요. 태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태식은 준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 함께 승윤이를 보러 가자.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박 실장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석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응? 강성그룹은 어떻게 되나요? 태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거다. 저는요? 넌 승윤이나 잘 키워라. 그게 내일이야. 준석은 처음으로 웃었어요. 7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승윤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깨어 있었어요. 준석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승윤아.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 승윤이 일어나려 했지만 준석이 말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누워있어. 준석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7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승윤은 아빠 품에서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승윤아.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태식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태식, 준석, 승윤. 세대가 드디어 함께였습니다. 박 실장이 문 밖에서 말했어요. 회장님,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태식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우리 가족끼리만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병실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준석은 승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승윤아, 매듭 기억나지? 네, 아빠. 그 매듭이 우릴 구했어. 할아버지까지 데려왔고. 승윤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했죠? 태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지. 우리 손주 정말 용감했어. 승윤이 물었습니다. 이제 유진 이모는 어떻게 돼요?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식이 대신 대답했어요. 벌을 받을 거야.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거다. 승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어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았습니다. 준석도 이제 자유였어요. 7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사흘 후 검은 경찰차가 법원 앞에 섰습니다. 유진이 수갑을 찬 채 내렸어요. 화려했던 정장 대신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강전무, 강준석 씨를 7년간 감금한 이유가 뭡니까? 횡령 규모가 300억 원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읽었어요. 피고인 강유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입양된 은혜를 저버리고 양아버지와 양오빠를 배신했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람을 감금하고 살해를 시도했으며 10살 어린아이까지 학대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유진은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태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태식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넘어져 다친 무릎이 아직 회복 중이었거든요. 유진이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태식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네, 아버님. 감옥벽에도 매듭을 그려보렴. 혹시 아니? 내 죄가 풀릴지.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경찰관이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태식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준석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아버지, 가시죠. 그래.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승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승윤이 달려와 태식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청원제로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차 안에서 준석이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전문 경영인들이 잘할 거다. 걱정 마라. 태식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어. 회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택이 보였습니다. 7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어요. 준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 똑같네요. 그래, 내가 떠난 그대로야. 차에서 내렸어요. 고택 앞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진의 수아들은 모두 떠났거든요. 태식은 직접 빗자루를 들었어요.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게. 내 집이니까. 태식은 천천히 사당 앞마당을 쓸었어요. 75의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정성스럽게 쓸었습니다. 낙엽이 빗자루에 모였어요. 준석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같이 마당을 쓸었어요. 승유는 작은 빗자루를 들고 따라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해요. 그래, 우리 손주도 해보렴. 세대가 함께 마당을 쓸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사당 앞에 섰어요. 무너졌던 담장은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승윤이 그렸던 붉은 매듭은 그대로였어요. 태식과 금색 물감으로 덧칠해 보존했거든요. 할아버지, 제 그림이에요. 승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래, 이 매듭이 우릴 구했으니까 영원히 남겨두는 거야. 태식은 매듭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이 매듭은 우리 집 가훈이다. 준석이 물었습니다. 가훈이요? 그래, 서로를 잇는 매듭. 아무리 멀어져도 아무리 어두워도 매듭은 우릴 다시 이어준다. 준석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났습니다. 유진이 가로챘던 모든 지분과 재산이 환원됐어요.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간 겁니다. 태식은 그 재산을 승윤의 이름으로 신탁했습니다. 승윤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가들이 관리할 거다. 박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준석이는 회사 경영에 관심 없어. 그리고 나도 이제 은퇴할 나이야. 태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청원제가 보였어요. 저곳에서 손주나 키우며 살 거야. 그게 내 남은 일이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성그룹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어요. 태식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한편 교도소 안 유진은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방에서도 권력을 부리려 했어요. 다른 죄수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려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야, 재벌 아가씨. 청소 내 차례야. 죄수 하나가 걸레를 던졌어요. 유진은 그걸 받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이것도 못해? 저는 뭐, 여긴 내 회사 아니야. 죄수들이 비웃었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었습니다. 화장실을 닦아야 했어요. 밤이 되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준석을 가둔 7년, 승윤을 학대한 3년, 태식을 속인 15년. 모든 게 쌓여서 15년 형이 됐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준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실에 갇혀있던 그 모습이요. 오빠도 이렇게 7년을 버텼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원제. 저녁 식사가 준비됐어요. 태식, 준석, 승윤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어요. 밥을 떴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준석은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아버지, 이 냄새.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다.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준석은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승윤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살 좀 쪄야지. 태식는 손주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줬어요. 저녁을 마치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고택의 기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준석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7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승윤이 때문이었어요. 알아. 매일 매듭을 그렸어요. 벽에, 바닥에, 어디든지요. 언젠가는 이 매듭이 누군가에게 닿을 거라고 믿었죠. 태식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믿음이 우릴 살렸다. 승윤이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내게 매듭 묶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게. 정말요? 그래.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매듭법이야. 승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평화로운 바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청원제 앞마당이 북적거렸습니다. 지역 아이들 15명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저마다 형형색색의 끈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앞에 섰어요. 오늘은 나비 매듭을 배워볼게요. 할아버지 잘 보세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는 천천히 끈을 엮었어요. 75의 손이었지만 매듭을 묶는 솜씨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이쪽으로 넘기고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승윤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오빠 고마워. 승윤은 이제 11살이 됐습니다. 반년 만에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에도 살이 올랐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죠. 승윤아, 잘 가르치는구나. 태식과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태식과 승윤은 사당 앞에 앉았습니다. 담장의 금빛 매듭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응? 이 매듭 교실 계속할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전통을 알려줘야지. 승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가르치고 싶어요. 태식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넌 이 집의 종손이니까
준석이 차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녹차 드세요. 고맙다. 준석은 반년 만에 많이 회복했어요. 여전히 마른 편이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버지, 오늘 신문 보셨어요? 무슨 기사? 준석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강성그룹 올해 실적이 역대 최고래요. 전문 경영인 체제가 잘 돌아가나 봐요. 태식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구나. 회사는 전문가가 맡아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후회는 안 하세요? 뭘? 경영권을 넘긴 거? 네. 태식는 승윤을 바라봤습니다. 전혀. 저 아이와 보내는 하루가 회사 100년보다 값지다. 준석은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아버지. 7년을 잃었지만 이제 매일이 선물 같아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어요. 승윤아, 할아버지 도와줄래? 네. 승윤은 할아버지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태식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새 지팡이였어요. 승윤이 생일 선물로 준 거였죠.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해 먹어요? 된장찌개 어떠니?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했습니다. 승윤이 파를 썰고 태식과 된장을 풀었어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준석이 밥상을 차렸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요. 승윤이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준석과 태식는 웃으며 들어줬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승윤이 그릇을 닦고 준석이 행주질을 했습니다. 태식는 마루에 앉아 지켜봤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승윤은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 잠들기 전에 매듭 하나만 더 배워도 돼요? 태식는 웃었습니다. 그래, 뭘 배우고 싶은데? 가장 어려운 거요. 태식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리 와봐. 승윤이 다가갔어요. 상자를 열자 정교한 매듭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 종손들이 대대로 물려받던 보물이었죠. 이건 우리 집안가 보다. 이제 내 거야. 태식는 도장을 승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승윤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요? 그래. 넌 이제 이 집의 종손이야. 이 도장을 잘 지켜라. 승윤은 도장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무거워요. 그래야지. 책임이 무거운 거니까. 태식는 손주를 안았어요. 승윤아, 할아버지가 하나만 말해줄게. 네, 할아버지. 돈은 잃어도 기억은 잃지 마라. 그것이 사람을 지키는 매듭이다. 승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명심할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택의 기와가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편 교도소 안, 유진은 독방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손도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손톱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간수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388 작업 시간이야. 유진은 일어섰습니다. 교도소 공장으로 향했어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옷을 접었습니다. 단순 작업이었어요. 하루 8시간씩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에는 청원제가 떠올랐어요. 내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앞으로 14년 반이 더 남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독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준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년 동안 지하실에 가뒀던 그 사람이요. 오빠, 미안해.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같은 시각, 청원재. 세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승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어떤 매듭을 배울까요? 태식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잇는 가장 단단한 매듭을 배우자꾸나. 어떤 건데요? 사랑의 매듭이지. 준석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태식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멀어져도, 아무리 어두워도 사랑으로 묶인 매듭은 절대 풀리지 않는단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고택의 풍경 소리가 울렸어요. 땡땡.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승유는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수많은 매듭처럼요. 하나하나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세 사람도 그랬어요. 할아버지와 아빠와 손주. 세대가 하나의 매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을 매듭이었죠. 노을이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청원재는 어둡지 않았어요.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밝힌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절대 끊어내지 말아야 할 매듭은 무엇인가요? 돈과 권력이 가린 진실보다 아이의 손끝에 남은 사랑의 기억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땠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는 어디신가요? 듣고 계신 곳에서 따뜻한 댓글을 부탁해요. 항상 계신 곳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